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오래 두고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제 배우자와 결혼하기까지 10년이라는 연애 기간을 가졌고, 알고 지낸 기간까지 합하면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하지만 끝내는 그 사람의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죠. 사람이란 정말로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도 속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시골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도시도 아니었던 작은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그 사람과 저는 처음엔 같은 반 남학생, 여학생 그 정도였어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아니었고, 여드름 많고 살집이 있던 그 친구와 단 한 번도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네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가 갑자기 살을 쫙 빼고 머리에 파마를 하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귀엽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친구의 제안으로 밥을 몇 번 먹다가 딱 20살이 되던 해에 만남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 모두가 우리 둘이 사귄다는 말에 놀라더라고요. 그토록 서로를 관심 없어 하던 둘이 갑자기 사귄다고 하니 얼마나 뜬금없었겠어요. 다들 너희들이 사귈 줄은 몰랐다며 처음엔 놀려대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의 시작은 가볍디 가벼웠습니다. 이 만남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걸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당사자인 저희 둘마저도요. 살다 보니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 서로 정이 들고 가족끼리 알고 지내다 보니까 서로를 놓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렸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사람은 저희 엄마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저도 그 사람의 아버님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어머님께서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각자 홀어머니, 홀아버지와 함께 사는 입장이라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게 됐던 것 같네요. 연애 7년차 됐을 때쯤에는 저희 엄마가 먼저 결혼은 언제 하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 엄마는 사윗감이었던 제 남자친구를 끔찍하게 아끼셨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항상 바쁘셨거든요.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양조 기술로 공장을 세워 꽤 수완 좋게 해나가고 계셨는데, 그 일을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였어요. 공장 직원분들은 이미 제 남자친구를 사장님 사위로 알고 계실 정도였죠.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쉬고 싶을 만도 한데, 남자친구는 언제나 어머님 일 도우러 가자, 혼자서 힘드시겠다 하며 저를 끌고 공장으로 향하곤 했어요. 사실 저는 무뚝뚝한 딸이어서 그런지 엄마와 대면대면 지내는 편이었거든요. 홀로 저를 키우셨다 보니 과하게 엄격하셨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저희 둘 사이에서 조율을 해준 덕분에 저도 엄마와 많이 가까워졌네요. 그 사람은 정말로 저에게 좋은 영향과 에너지를 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만난 지 딱 10년 되는 날이 토요일이더라. 그래? 그날 어디 놀러 갈까? 아니, 결혼하자. 30대부터는 우리 부부로 지내자. 화려하진 않았지만, 꽃다발 하나 없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프로포즈였어요. 함께 해온 10년, 아니 20년이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양가 식구들의 격려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워낙에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라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별다른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가 사람을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결혼한 후에도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를 살뜰히 챙겼어요. 나서서 엄마를 챙기고 붙어 다니니까 어떤 분들은 사위가 아니라 아들인 줄 아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모습이 좋았어요. 남편 덕분에 저도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전해 듣고 진심을 알 수 있었거든요. 어쩌면 남편이 내 인생의 은인이 아닐까,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희 둘 다 직장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직후에는 가끔씩 주말에 찾아가는 정도로 친정엄마를 봤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저희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주말이었어요.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보러 집에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해보니 공장이라며 곧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남편과 저 둘이서 그곳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집에 오셨던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도 안 받고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같이 있던 남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장모님을 찾으러 공장에 가봐야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장모님이 집 앞에 쓰러져 계셔.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이미 응급차가 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의식이 없는 엄마를 끊임없이 흔들어 깨우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엄마가 이대로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집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 모든 게 제 탓 같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의식을 잃은 이유는 머리에 가한 손상 때문이었어요. 누군가로 인해 머리를 맞아 저항도 할 틈 없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예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상태를 지켜보기만 하자고 했고 엄마는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 초조하기만 했어요. 이대로 엄마를 떠나보내게 될까봐 어찌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빴어요. 주변에 CCTV도 없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경찰서에 다녀오더니 절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단 찾아보겠다곤 했는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 유일한 목격자인 장모님이 누워 계신 상태니까 더더욱 잡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일단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여보는 밥 잘 챙겨 먹고 마음 좀 추스리고 있어. 장모님 곧 깨어나실 거야. 여보, 이러다가 우리 엄마 못 깨어나면 어떡해? 그럼 나 어떻게 살아? 그런 말 하지 마. 장모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데. 깨어나시면 우리 후회 없이 잘 해드리자. 원 없이 효도하자. 그리고 여보는 일단 집에 가서 눈 좀 붙여. 여긴 내가 있을 거니까. 혼자 뭘 어쩌게. 내가 장모님 간호 하루 이틀 해봐. 새삼스럽게 뭘. 나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얼른 집에 가서 잠 좀 자. 여보는 그럼 언제 자? 난 어차피 잠도 안 오고 장모님 곁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해. 혼자 이런 상황을 겪었더라면 저는 절대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회사 일도 제쳐두고 희생을 해준 남편 덕분에 저는 고통의 순간들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의식을 잃었을 때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할 수 있는 사위가 몇이나 되겠어요? 병원에 계신 분들도 저런 사위가 어딨냐며 감탄하시더라고요. 사위의 정성스러운 간호에 결국 엄마는 눈을 뜨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을 때 정신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안도와 미안함에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왔고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께서 어렵게 첫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우리 사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고맙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남편도 울고 저도 울고 엄마도 울고 저희 가족은 그날 평생 흘릴 눈물을 쏟아냈네요. 겨우 진정을 한 뒤에 엄마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분명 집에 들어가려고 걷고 있었던 것뿐인데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의 뒤통수에 둔기를 휘둘렀으니 아마 범인의 얼굴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놈은 그날 엄마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22,000원을 꺼내갔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큰 돈도 아니고 겨우 그 돈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면식범이라서 뒤에서 공격을 했다든지 평소에 원한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와 합가를 하게 됐어요. 엄마를 계속 혼자 두는 건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 제안을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해주더라고요. 난 일단 회사에 휴직계를 낼까 해. 장모님을 저렇게 혼자 두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여보가 안 간다고 하면 나 혼자라도 처가에 가서 장모님이랑 지내려고. 난 어차피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치지만 여보는 회사 휴직계 내면 승진도 뒤로 밀리고 커리어에 안 좋을 텐데 괜찮겠어?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일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 장모님 이번에 의식 잃고 나서 우선순위를 깨닫게 됐어. 어차피 장모님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도 없으시잖아. 내가 공장 일 대신 해드리면서 도와드려야지. 저러다가 큰일 날까 봐 걱정돼. 아무리 말려도 계속 일을 하려고 하시잖아.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저도 그때 엄마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런 말을 먼저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차피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려면 그곳에 있는 게 편하니까 바로 이사를 하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범인이 금방 잡힐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물어보니 연락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대체 뭐가 이렇게 느긋한 건지 화가 났고 결국엔 제가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동네 분들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얻고 근처 500m 이내에 있는 편의점 CCTV 영상도 부탁을 해서 하염없이 돌려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았습니다. 정신병자처럼 모니터만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나머진 내가 볼게. 당신은 좀 쉬어. 이러다가 과로로 쓰러지겠어. 알고 싶어서 그래. 대체 왜 그랬을까? 왜 잘못도 없는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갔냐고. 경찰이 그러더라.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은 이유가 없대. 장모님께서 그날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기보다는 운이 좋지 않아서 그 사건이 터졌던 거야.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꼭 범인 찾아낼게. 그러니까 여보는 그깟 형편없는 범인 하나 때문에 인생 버리지 않았으면 해. 경찰서에서 잡으면 바로 연락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좀 기다려보자. 이러다가 영영 못 잡으면 어떡해. 혹시나 우리 엄마한테 복수라도 하면 어쩌냐고. 그럼 내가 가만히 안 있지. 두고 봐. 경찰보다 내가 먼저 그놈 잡아서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던 일을 놓지 않고 있던 때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일을 시작하면 친정엄마와 남편이 공장을 출근하곤 했죠. 사실 장모님과 출퇴근을 같이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남편은 아주 능숙하게 먼저 일어나서 엄마를 깨워 차를 태우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엄마가 하는 일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그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준 덕분에 엄마가 하던 일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됐죠. 저희 엄마는 그런 저희 남편을 매일 칭찬하시더라고요.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타작이나 두들기는 일만 하려고 하지 몸 쓰는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 사위는 나서서 일을 한다니까. 체력은 또 얼마나 좋은지 요즘 일하는데 아주 든든해. 우리 딸은 엄마 일도 안 도와주고 바쁘다고 모른 척 하는데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만났지. 엄마, 사람은 적성이란 게 있는 거야. 난 엄마가 하는 일 영 안 맞아. 누군 맞아서 이러고 사니? 이 손 하나로 내가 너 대학도 보내고 어학연수도 보냈어. 아무튼 너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네 할아버지한테 배운 기술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배울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일이나 하고 말이야. 엄마가 드디어 건강을 회복했나 보네. 잔소리를 다 하고. 예전이었으면 엄마와 투닥거리다가 결국엔 빽 소리를 지르며 살벌해졌을 텐데 한번 큰일을 겪고 나니 엄마의 잔소리마저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남편이 엄마를 찾으러 가겠다고 집을 나서지 않았더라면 엄마는 오랫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가 됐을 거고 그랬더라면 정말로 큰일이 났을 거잖아요. 병원에서도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희 엄마의 은인이 됐죠. 장모님을 항상 걱정하는 사위의 마음이 그날 빛을 발했던 거죠. 아무튼 그날의 일은 동네에 소문이 퍼졌고 저희 남편은 일명 장모 살린 사위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전부 진심이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여자만 있는 집안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죠. 하지만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결국 속이 터져서 제가 경찰서에 갔던 날이 있었어요. 그곳에 있던 분들은 제가 말한 사건을 처음 듣는다는 듯이 갸우뚱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남편은 허구한 날 경찰서에 다녀오겠다며 뻔질나게 드나들었거든요. 워낙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싶어 처음부터 자세하게 사건을 이야기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수집했던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그리고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제 나름대로 모았던 증거를 드렸어요. 제가 밤새 들여다봤던 영상 속에 검은 모자를 쓰고 가죽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동네 사람들도 모르길래 가장 의심스러운 용의자로 그 사람을 뽑았어요.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지 않으면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온 신경이 그곳에 쏠려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어느새 그때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을 때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1년 만에 극적으로 범인이 검거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바로 알려주려고 남편과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창 작업 중인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하던 일을 제쳐두고 저 혼자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곳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범인과 마주하는데 완전 생초면이었어요. 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도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뭘 물어도 묵묵부답이길래 저는 절대로 합의는 없을 거라고 이놈이 벌을 최대로 받도록 내 인생을 걸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고개를 들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사람 저 세상 보낼 뻔했으면서 죄송하면 다야? 선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신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아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맘 같아서는 야구방망이로 네 뒤통수를 때리고 싶을 지경인데 그러지 못하는 게 천추의 한이야. 대신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제일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제일 무거운 형량 받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기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실행은 제가 했지만요.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핑계 대지 마. 누가 그런 짓을 하라고 시켜? 진짜입니다. 아이씨,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전부 당신 남편이 시킨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쪽이 내 남편을 어떻게 알아? 이름이 김선우 맞죠? 그쪽 남편을 직접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저는 이진호의 사주를 받고 실행에 옮겼던 것 뿐입니다. 이진호? 내 남편 절친? 네, 맞습니다. 그쪽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았고 절친인 이진호한테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진호 형이 아는 동생이고요. 그걸 나더러 어떻게 믿으라고?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혹시나 해서 증거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핸드폰을 켜서 저에게 녹음 파일을 하나 들려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가 진호 아는 동생이야? 얘긴 들었지? 한 번에 확실하게 실행해야 하니까 연습 좀 많이 해놔. 비밀 세워가는 순간 이 거래는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명심하고. 너랑 나랑은 애초부터 몰랐던 사이고 앞으로도 쭉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거야. 거래 금액 절반은 미리 주고 나머지 절반은 실행에 옮긴 뒤에 성공하면 줄게. 너는 어떤 연관도 없고 사는 지역도 다르니까 용의자로 지목될 일은 없으니 안심해. 신고조차 하지 않을 거니까 아무런 영향 없을 거야. 나만 믿고 잘 따라오면 한순간에 큰돈 생기는 거야. 지금 세컨폰으로 전화 거는 거니까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 날짜 다가오면 다시 연락할 테니까 핸드폰 잘 보고 있으라고.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지만 제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는 남편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함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성 변조 이런 것들로 속이려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제가 애써 부정하자 범인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진짜라고요. 전 궁금하시면 진호 형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분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때 지갑에 있던 돈 가져갔던 건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게 했던 것도 사죄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보상해드리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단독 범행으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건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치지만 뒤에서 사람 조종하고 돈으로 사람 해치게 한 놈이 더 악질 아닙니까? 그것도 가족이라는 인간이 장모라는 사람을 그렇게 해칠 계획을 세웠다는 게 소름 돋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끌어들인 그쪽 남편이라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걸 꼭 좀 알아주세요. 이대로 혼자 뒤집어 쓰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저에게는 둘도 없는 존경스러운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주동자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놈의 말에 휘말리지 말아야겠다 다짐했건만 그놈 핸드폰에서 새어나온 남편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아까 장모님이랑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이 있구나. 없어. 피곤해서 그래.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차마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전부 보고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들은 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절친인 진호 씨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항상 남편과 함께 만났기 때문에 단둘이 만나는 게 처음인지라 이유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일을 대충 들었으니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나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진호 씨를 만나자마자 협박조로 물었습니다. 진짜로 범인을 진호 씨가 물색해준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러더라고요. 공범도 죄를 받게 될 거라고요. 아마 전화 올 거예요. 조사받으러 가야 할 거예요. 제가 공범이라뇨. 모르는 일인데요. 이미 범인은 다 실토했고요. 증거도 있습니다. 그놈이 통화 내역이랑 문자 내역 같은 걸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더라고요. 경찰 측에서 이미 제 남편이랑 진호 씨를 주동자로 보고 있어요. 미치겠네. 재수 씨, 솔직하게 말하면 제 말 믿어주실 겁니까? 들어보고요. 제가 그 녀석을 선우한테 연결시켜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몰라요. 어쨌든 이 사건의 주동자는 선우 그 자식이랑 혜은 씨라고요. 혜은 씨라뇨? 그게 누구죠? 진짜로 결백하기 때문에 다 털어놓겠습니다. 선우 그놈한테 애인이 있어요. 사귄 지 꽤 됐고요. 재수 씨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선우는 재수 씨와의 결혼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귀었던 게 사랑이었는지 의리였는지 우정이었는지 아니면 죄책감이었는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사귀어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하기 너무 미안하다면서 결국엔 결혼식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선우 그놈에겐 언제나 여자가 있었어요. 이번에 만난 혜은 씨는 정말로 진지하게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하고 재혼하겠다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놈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좀만 더 노력하면 장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 같은데 지금 이혼하자니 아까웠던 거겠죠. 공장에서 일도 하고 희생하고 정성을 쏟았는데 뭐라도 받고 갈라서고 싶대요. 장모님이 그러셨다면서요. 나중에 공장은 사위 물려줄 계획이라고. 그 말만 믿고 오매불만 기다렸겠죠. 근데 혜원 씨가 자꾸 이혼은 언제 할 거냐고 자꾸 미룰 거면 헤어지자고 해서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처음엔 저더러 덩치 좋고 의리 있는 지인 어디 없냐고 묻더군요. 처음엔 공장 일 도와줄 만한 사람을 구하는 건가 싶어서 그 동생을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근데 저한테 슬며시 묻더라고요. 그 동생 전과가 있냐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놈이 경악스러운 짓을 벌이겠구나. 물어봤더니 자기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대요. 이대로 실행만 한다면 잡히지도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그럼 그 계획이라는 게 설마... 맞습니다. 장모님에게 적당히 겁을 준 다음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끔 해서 합가를 자연스럽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장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 다음에 장모님의 신뢰를 얻어서 단기간에 그 공장의 주인이 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장모님이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곧 공장 일을 은퇴해야 할 것 같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이 살면서 붙어 있어야 열심히 하는 것도 티가 나고 고마움도 느낄 테니까요. 아무튼 그날 그 녀석이 힘 조절을 못하는 바람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지만 애초에 목적은 겁만 주는 거였습니다. 그 와중에 선우 그 자식은 간호를 열심히 하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겠다면서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데 솔직히 진짜 그놈이 인간이 맞나 싶었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저도 선우랑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혜은 씨랑 둘이 돈 생겨서 도망가든가 말든가 내 알 바 아니죠. 아무튼 저는 둘을 연결시켜준 것밖에 없어요. 주동자도 아니고 실행자도 아니고 그냥 서로를 소개만 시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씨, 저 좀 믿어주세요. 오늘 재수씨한테 한 얘기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입니다. 같은 남자로서 눈 감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오늘 재수씨 만난 거 선우 그놈한테 절대로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재수씨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재수씨가 먼저 그놈 뒤통수 때려버려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진호 씨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진호 씨와 진호 씨의 와이프, 내 남편, 그리고 웬 여자가 넷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저 모르게 넷이서 만나며 커플 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네요.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웬 생뚱맞은 여자가 앉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놈이 어느 순간부터 부부 동반 모임에 혜연 씨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엔 미친놈이라고 욕했어요. 근데 이미 재수 씨랑 이혼 절차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재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길래 일단 지켜본 것 뿐입니다. 그놈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제가 재수 씨한테 먼저 말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기만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만났다고 하던가요? 전 직장 동료라고 했던가? 일하다가 만났다고 들었어요. 근데 혜연 씨는 지금 직장도 관두고 백수일걸요? 선우 그 자식이 하도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아마 이혼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장모 재산이 자기 거인 양 호의호식하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이참에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불륜 증거는 제가 차고 넘치게 드릴게요. 그리고 그놈 핸드폰 비밀번호 모르시죠? 제가 알아요. 혜연 씨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생 친구니 뭐니 하며 우정시계까지 맞춘 절친이 이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날 저는 온전히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를 해치려고 한 주동자가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그 이유가 상간녀와 재혼을 하기 위해서라니. 갑자기 쏟아진 잔혹한 진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했고 가장 황금기였던 시절, 암흑기였던 시절을 함께했고 서로의 역사가 되어준 그런 사이였어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남편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외박이라는 걸 하게 됐고 친구 집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일단은 남편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증거를 찾아야 하고 불륜 또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증거를 손에 넣으려면 일단은 모른 척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닿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의 일부나 다름없는 이 사람에게 더 실망할 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허겁지겁 달려오는 꼴을 보고 있자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보, 대체 어디 있다 이제 들어온 거야? 왜 연락을 안 받아? 친구 집에서 잤어.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해? 친구 집에서 자더라도 연락은 해줬어야지. 나랑 장모님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엄마는? 일 가셨지. 난 여보 걱정돼서 집에서 내내 기다리고 있었고.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범인 잡았대. 뭐? 진짜? 범인이 누군데? 모르는 사람이야. 여보 말대로 아무 이유가 없었대. 별다른 말은 없었고?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거래? 그래서 그냥 대충 합의하고 넘어가려고. 괜히 징역 살게 했다가 보복하면 어떡해. 근데 왜 경찰서에서 여보한테 연락을 했지? 너무 답답해서 내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간 적이 있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힘들게 거기까지 갔어. 지금 그게 중요해? 범인 잡았으니 된 거지. 그래. 범죄자 그놈한테 도발해봤자 돌아오는 건 원망밖에 없을 거야. 그런 놈들은 돈만 좀 찔러주면 좋다고 감사하게 받고 울면서 반성할걸? 그러니까 우리가 선처하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장모님의 의견이겠지만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내가 여보한테 많은 신세를 지내.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냥 여보는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는데 난 여보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아이, 무슨 소리야. 여보는 존재 자체로 충분한 거지. 나랑 오랫동안 연애하고 가족같이 지내면서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귀찮아질 만도 한데 여보는 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 나 만나면서 한 번도 다른 맘 품은 적 없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줘. 아이,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어. 나도 이런 내가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지 나조차도 놀라워. 나는 절대로 안 변해. 나중에 나이 들고 배 나오고 주름이 생겨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뻐해 줄 거야. 다정한 말을 건네는 남편을 보며 다시 한번 남편을 믿고 싶어졌어요. 모두가 나를 모함하고 있는 거라는 착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노트북과 핸드폰, 태블릿을 전부 뒤져봤습니다. 모든 비밀번호가 상간녀의 생일이었어요. 그 안에는 상간녀와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들과 사랑을 속삭였던 대화 내역, 함께 여행 가려고 끄는 비행기 티켓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 분명 그때 여행을 동창들이랑 간다고 했거든요. 그 동창들도 입을 맞추고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친구의 불륜을 눈감아주고 수군대는 그들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 바보 만들고 지들끼리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남자들의 의리랍시고 동조하고 방관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네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는 게 맞았고 저희 엄마를 해친 주동자가 맞았습니다.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증거를 모아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따로 불러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있잖아. 내가 오늘부터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 좀 해줘. 그래, 너 요즘 이상한 거 너도 알아? 진짜로 공장 사위한테 물려줄 생각이야? 네가 안 물려받는다며. 그럼 사위라도 물려줘야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주는데 당연히 뭐라도 좀 줘야 하지 않겠어? 그 생각은 잠시 넣어둬.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난 선우랑 헤어질 계획 세우고 있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은 무슨 이혼? 선우 같은 신랑이 어디 있다고? 정확한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딸 좀 믿어주라. 지금 이 순간부터 사위한테 재산은 눈꼽만큼도 줄 생각하지 마. 남의 자식이고 남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티도 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처럼 대해줘.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 안 그래도 나 너무 힘들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울면서 애원하자 엄마는 군말 없이 알았다 하시며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항상 엄마와 마음이 어긋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엄마가 저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계획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지켜보기만 하다가 그 인간의 또 다른 계획에 휘말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대충 서류 하나를 만들었어요. 인터넷을 보고 대충 뺏긴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을 불러 앉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다가 도장 찍으면 돼. 인감 도장 있지? 이게 뭔데? 여보도 알잖아. 우리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시고 공장 관리 버거워하시는 거. 어차피 사위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거 시기를 앞당기면 어떨까 해서. 여보 그러지 마. 나 이러자고 장모님 일 도와드린 거 아니야. 그 공장은 자기가 딸이니까 당연히 자기 명의가 되는 게 맞지. 이러면 내가 부담스러워. 일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내가 그 공장을 맡아서 한다는 게 말이 돼? 엄마도 이제 은퇴하고 노후 즐겨야지.
언제까지 공장에만 붙어있을 순 없잖아. 든든한 사위가 맡아서 해주면 너무 고맙지. 이 도장만 찍으면 공장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야. 남편은 마지못해 도장을 찍더라고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죠. 그 서류는 당연히 가짜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그야말로 종이 쪼가리였어요.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때부터 외출이 잦아졌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분가할까? 장모님께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실 수도 있잖아. 괜히 우리가 같이 있어서 더 불편하신 것 같아서. 묘하게 거만해진 남편의 태도가 웃기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공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고 무단결근에 밥 먹듯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기만 해도 스스로 파멸할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끝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어요. 여보, 우리 주말 부부 하는 게 어때? 갑자기 왜? 아니 그렇잖아. 난 공장에서 일하고 자긴 서울에서 일하잖아. 나는 재택이잖아. 위치는 상관없어. 에이, 왜 상관이 없어. 아무리 재택이어도 가끔씩 미팅 가고 회의 가고 출장도 많이 가잖아. 저번에도 서울에서 살았더라면 더 편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했으면서. 서울에 소형 오피스텔 그런 데 있잖아. 거기서 일단 한번 살아봐. 비록 우린 주말밖에 볼 수는 없겠지만 서로 편하게 좋잖아. 이제 우리 신혼 때는 지났잖아. 각자 편한 대로 사는 게 맞다고 봐. 서로 응원해주면서 각자의 시간도 좀 가져가면서. 어때? 이제는 저를 멀리 보내놓고 상간녀와 살림까지 차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도발을 해버렸죠. 주말 부부는 못해. 그럴 거면 이혼해. 뭐? 이혼? 여보, 이혼이라니. 나 사실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어. 우리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냥 이혼하고 새 출발하도록 해. 아니, 그럼 공장은 어쩌고. 공장은 원래 자기 거잖아. 그건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서류 정리는 이혼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해. 여보,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진심이야? 이 선택 한 번 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거 알지? 난 우리의 행복을 원해. 그걸 위해서라면 이혼하는 게 맞아. 나도 여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랑 헤어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너무 사랑했고 고마웠어. 이로써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눈꽃만큼도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너무나 쉽게 이혼을 수락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찼네요. 하긴 공장도 없고 상간녀와 살림도 차렸겠다. 이젠 더 이상 미련도 없었겠죠. 그런데 정말 멍청하지 않나요? 이혼하는 마당에 공장을 정말로 본인에게 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그날로 바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확실하게 하고 싶었는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더니 재빨리 저한테 달려와 묻더라고요. 여보, 변호사한테 가서 물었더니 이 서류가 효력이 없는 거라고 하던데? 무슨 서류? 그 있잖아. 공장 내 명의로 하기로 한 거. 아직도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때 도장만 찍으면 내 소유가 된다고 했잖아. 자기가 그러지 않았어? 내가 언제? 분명 그랬잖아. 내가 돌았니? 공장을 너 같은 놈한테 넘기게? 여보, 진짜 왜 그래? 왜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쳐? 장난은 네가 먼저 쳤던데? 저는 남편에게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불륜과 범죄의 증거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져서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여보, 이건 말이야. 나도 모르는 일이야. 이게 왜 자기 손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억울해. 억울한 건 나랑 우리 엄마지.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양아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으니 말이야.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이제 너는 피의자 신분이야. 우리 엄마 그렇게 만든 건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너 내가 얼마나 독종인지 잘 알지? 너한테 제대로 꽂혔으니 각오해. 여보, 그러지 마. 다 오해야. 나 알잖아. 평생 여보를 위해 몸 바쳐서 희생했던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공장 물려주겠다고 하니까 득달같이 주말 부부의 분가? 웃기고 있네. 아주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더라. 상간녀랑 붙어있을 생각하니까 아주 신났나 보지? 근데 이를 어쩌나? 빈털털이 거지 같은 놈을 그 여자가 받아줄지 모르겠다. 듣기론 그 여자도 너만 믿고 직장도 관두고 백수처럼 용돈만 받아먹고 산다며? 그런데 그 돈줄 끊겨서 어떡해? 너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어떤 여자가 범죄자를 받아줄 수 있겠어?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 여잔 잠시 만났던 것뿐이야. 지금은 아무 사이 아니야. 그리고 장모님이 쓰러진 그날 일은 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 억울하다고.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어떻게 우리가 헤어질 수가 있어? 잠시 한눈 판 건 사실이지만 난 언제나 너뿐이었어. 너 진짜 나 없이 살 수 있어? 이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나를 버릴 수 있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딴 짓을 벌였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더 배신감이 들더라. 그래, 100번 양보해서 분류는 그럴 수 있다고 쳐. 하지만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건 절대로 용서 못해. 네가 사람이라면 나한테 매달리면 안 되지. 양심껏 반성하고 벌 받아. 이제 내 인생은 너랑 상간녀 몰락시키는데 전부를 걸 거야. 도끼 어린 제 눈빛에 남편은 움찔하더니 눈물까지 흘리며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오열을 하는 남편을 보며 인간관계란 참 부질없구나 싶었네요.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그 사람과 전부를 나눴다고 해도 한순간의 배신으로 남이 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끝으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건은 또 별개로 진행시켰네요. 제 목표는 그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어요. 한때는 부부였다가 이제는 적이 되고 말았죠. 저의 작전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전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어 동창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고 상간녀는 위자료를 줄 형편이 안 된다면서 저에게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둘의 관계 또한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네요. 끝까지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엔 엄마에게 실토했어요. 그때 그 사건의 주동자가 사위였다는 사실을요. 엄마는 배신감에 며칠간 알아누우셨지만 그래도 지금은 잘 극복하고 일상을 살고 계십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고 남편만 쏙 빠져나갔네요. 긴 세월 동안 제 곁에 공기처럼 있어준 사람이라 아직은 많이 어색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줄 거라 믿어요. 하마터면 재산도 잃고 사랑도 잃을 뻔했던 거 단칼에 잘라내길 잘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저랑 엄마 둘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공장은 제가 물려받기로 했어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아요.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셨던 일이니 딸인 제가 그걸 지키고 이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워보니 나름 재밌기도 하고 할만하더라고요. 당분간은 이곳에서 엄마에게 일을 배우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쉬운 이별이었으면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배신을 당해 갈라서니까 미련조차 남지 않더라고요.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잖아요. 멋지게 독립한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